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계속해서 깨주시고 이제는 쉬운 클래식으로 향하고 있는 이영빈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멘토 이영빈입니다. 예. 스포츠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왠지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봅니다. 예. 격하게 응원도 하십니까? 이게 그 정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네. 이 동적인 것도 가끔은 봐줘야지 밸런스가 맞습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 골 넣었을 때 막 소리치고 이러진 않으니까 들어갔네 이러실 것 같아서. 예. 막 진짜 소리치우시고 예, 그러세요? 그런 때는 또 이렇게 흥분을 좀 해줘야죠. 궁금하다. 네. 누구한테 몰래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싶네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러시아 음악 이야기입니다. 네. 그동안 클래식 99.9에서 많은 작곡가들 이야기 제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 작곡가, 러시아 클래식 제대로 다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간에는 조금은 오스트로 저먼 계열, 그러니까 클래식의 본고장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음악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게르만 계열을 조금 탈피해서 뭐 슬라브족이랄지 마자르족이랄지 좀 더 동부 유럽의 민족 음악을 클래식화했던 그런 소위 국민악파라고 하는 이 동유럽의 음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슬라브 음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콥스키와 네. 무소르스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스키를 만나는. 네. 이게 뭐 성에 붙는 전미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스키예요, 거기는. 무슨 노프, 뭐 이런 노프도 것들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 두 분의 어떤 그 맥을 통하는 주제가 네. 슬라브 에스프리? 슬라브 에스프리. 어떤 뜻입니까? 뭐 슬라브 에스프리, 슬라보닉 에스프리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슬라브 민족 정신이죠. 그야말로 에스프리라는 것 자체가 뭐 기질, 기계, 또 정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스피릿 뭐 이런 느낌. 네, 그 스피릿이죠. 스피릿이죠. 우리가 이제 에스프리를 가장 많이 붙이는 게 프렌치 에스프리. 프렌치, 프랑스인의 기질과 매력을 얘기할 때 프렌치 시크 혹은 프렌치 에스프리라고 네. 많이 얘기하는데 이 슬라브 민족 정신도 역시 에스프리를 붙여야 될 만큼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자연환경에서 좀 오는 게 많거든요. 그 민족의 어떤 에스프리는 굉장히 뭐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추위 같은 어떤 아주 굉장히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아주 우울하고 네. 강렬한 음악 그런 것들이 이제 슬라브 민족의 음악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슬라브 에스프리가 배어 있는 그런 음악들을 음미해 보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 슬라브 에스프리를 보여줄 두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두 사람. 그 러시아 음악가들은 좀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두 분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예. 차이콥스키는 일단 러시아 선율을 차용한 것은 맞습니다만 서구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저희가 듣기에도 예, 좀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모차르트를 굉장히 숭배를 했고 또 베토벤을 승계한 그런 베토벤이즘을 승계한 작곡가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뭐 부정한다 하려 해도 이 서유럽의 향기가 나는 것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시대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차이콥스키가 교육을 받고 자란 곳이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은 이 제정 러시아의 이제 수도였고 표트르 대제가 1703년에 만들어낸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그동안의 러시아의 전통적인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한 도시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식 도시입니다. 네. 왜냐하면 표트르 대제가 이 문화적으로 좀 낙후된 러시아를 이 유럽의 어떤 선진 대열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전진 기지로 만든 게 바로 페테르부르크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차이콥스키에 대해서는 또 특히 그 음악에 대해서는 러스키하기보다는 이 페테르부르크적이고 나아가서 코스모폴리탄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비해서 러시아 음악의 어떤 그런 음률을 그대로 내는 확고한 그런 러시아 정신에 뭉쳐져 있던 음악가인 무소르스키는 이 러시아 5인조 악파라는 데 이제 소속돼 있었거든요. 네. 이 러시아 5인조 악파는 이 슬라브 스타일의 어떤 야성미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묘미가 있는 악파입니다. 그래서 발라키레프, 큐이, 보로딘,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리고 이제 무소르스키까지 The Mighty Five라고 불렀대요. 막강한 5인조 이게 예. 불렀는데 이들은
이 러시아 음악의 그 어떤 슬라브 민족의 음형을 파괴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유럽산의 어떤 로션을 바른 듯한 향기가 나는 듯한 차이콥스키 음악이 진정한 슬라브 음악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러시아 음악의 어떤 개방과 보존이라는 어떤 두 틀에서 발전이 됐던 두 음악의 가장 최고봉인 차이콥스키와 무소르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박진영하고 싸이가 그 서양 음악과 한국적인 음악을 놓고 뭐 경론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비슷한 궤도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차이콥스키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뭐 백조의 모습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오늘은 교향곡을 네, 만나봅니다. 오늘은 감상하실 곡이 이제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 4번 F 단조 작품 36인데요. 여기에 차이콥스키가 평소에 좋아했던 러시아의 민요의 리듬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자작나무가 들판에 서 있다라는 민요의 리듬이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이제 중간 곳곳에 교향곡의 주요 부분마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자작나무 하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예요. 국민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에 굉장히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의 문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작나무 타는 소리에 감동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애호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갖고 여러 민요들이 많거든요. 그 자작나무가 저기 들판에 서 있다라는 멜로디를 갖고 이 교향곡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교향곡 제 4번의 사악장 포크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민중의 축제라고 불리는 이 사악장 안에는 특히 이 멜로디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연주로 만나볼까요? 네. 카라얀지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카라얀은 이제 독일 음악의 화신이라고 많이 좀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독일계 지휘자 중에 유독 유별나게 이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를 굉장히 사랑했던 지휘자입니다. 오늘은 1973년에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녹화한 영상물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 단조 제4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중에서 마지막 종결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그 자작나무도 나무니까 이제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자랄 텐데 왠지 그냥 쭉쭉 올라오는 듯한 느낌. 자작나무가 바닥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예. 요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예. 자작나무 들판 서 있네. 뭐 이렇게 가사로 얘기할 수 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러시아어니까요 원래는 네.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 그런 리듬이 이 안에 교묘하게 응축돼 있습니다. 이야, 뭐 그 심장 박동이 좀 빨라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예. 듣고 나서. 예.
이 노래 이어질 거고 근데 바로 분위기가 반전되네요. 비창입니다. 네, 비창 교향곡이죠. 어. 차이콥스키 하면은 이제 비창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네. 그 배경을 조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우울해했었던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우랄 산맥의 광산 감독관이었습니다. 네. 예,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 프랑스계의 유모와 어머니의 손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가장 이제 어린 시절 이 유모나 어머니는 자기 세상의 전부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둘 다 이사를 하거나 병을 치르시면서 떠나 보냈습니다. 8살의 유모는 떠나 보내고 또 14살에는 이제 어머니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의 그 뇌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떠난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항상 예. 잔존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 거의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는 동경하면서도 배척하는 그런 뒤죽박죽의 감정을 좀 지니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음악가들 독신이 많나요? 아무래도 예술에 또 모든 것을 할애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 멘탈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수의 음악가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는 좋을 수 있었지만 참 개인적으로는 좀 불행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차츰 그의 명성이 올라갔지만 또 자연스럽게 어떤 운명의 교향곡을 쓸 시기가 이제 자꾸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1888년이죠. 48세에 이제 차이콥스키가 교향곡 제5번까지 성공을 해서 뭐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본토를 넘어서서 영국까지도 그 명성이 전해져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연주 여행도 굉장히 성공리에 예. 끝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사실은 보내고 있었는데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찾아오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바로 1890년에 갑자기 그 자신을 후견인을 해줬던 나데주다 폰메크 부인이라는 아주 부유한 미망인이 있었는데 네. 1876년부터 14년 동안이나 차이콥스키를 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이유 없이? 예.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폰메크 부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치매에 좀 걸려가지고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차이콥스키는 당연히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차이콥스키는 이 14년 동안 그녀의 후원을 받으면서 1219통의 편지를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참 기묘하죠. 편지를 왕래하면서도 결코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이였어요. 아주 플라토닉하면서도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정신적 연인 관계. 근데 그런 모성애적인 연인을 필요로 했던 차이콥스키가 갑자기 절교 선언을 당한 거죠. 실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염세적인 세계관을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로부터 한 2, 3년 후인 1893년에 차이콥스키는 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차이콥스키가 그 유명한 비창이라는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향곡 제6번 비창을 1893년 10월 28일 초연한 이후인 9일 후인 11월 6일에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차이콥스키가 사망한 원인은 원래 콜레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콜레라가 만연했어요. 그런데 냉수를 마시면 안 돼요. 콜레라는 냉수를 마시면 안 돼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거기 균도 있고 하니까 잘 그것들이 이제 끓여 먹어야죠. 그런데 식당에서 차이콥스키가 그냥 냉수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던 그런 경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비창 교향곡은 더욱더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야, 만난 적도 없는 후원인과 10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쌓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쌓았던 세상이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그 안타까움으로 탄생한 곡이 이제 비창인데. 네. 근데 이 노래가 뭐 이런 히스토리는 있습니다만 유명해진 뭐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비창이라는 제목 자체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비단 차이콥스키만이 아니고 베토벤도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리스트에게도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비창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카발레프스키라고 하는 현대 작곡가도 비창서곡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별나게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이 유명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도화된 감정이라고 하지요. 슬픔이라는 거를 아주 잘 우려낸 그런 작품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고별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심포닉 레퀴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징성과 예술성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1악장을 들을 텐데 감상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이 1악장에서 4악장까지 사실 이어지는 전체적인 그 고통과 슬픔의 내러티브를 좀 잘 이해하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1악장에만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패세지가 나와요. 모스크바 강의 백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패세지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잦아들고 나서 갑자기 차이콥스키가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듯이 아주 폭발시키는 아주 광폭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의 제1악장 주요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평온했던 주인공의 일상이 갑자기 운명의 회오리에 휘말리는 그런 느낌. 예, 잘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 스토리를 듣고 들으니까 좀 슬프네요. 또 다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소르그스키 이야기로 네.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앞서 이제 러시아 5인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예. 출발하죠.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무소르스키가 속했던 러시아 5인조 악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5명 모두 이 음악가를 부캐로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발라키레프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큐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 이분은 축성학의 권위자로서 공병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장까지 진급을 한 군인이었고요. 예.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해군 장교. 아니 음악과는 다들 거의 다 모르고 예. 그리고 보로드인 같은 경우는 군의관이자 화학자 그리고 약대 교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무소르스키 본인은 러시아 짜르의 근위대 장교 출신으로서 우체국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라키레프 정도를 빼고는요 정규 음악 교육을 사실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표현하는 수법 자체가 좀 굉장히 조야하다고 하죠. 아마추어적인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브 음악의 그 자체를 그대로 떠서 이제 음악화 시켰던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그 화려한 데코레이션 케이크나 테피스트리 같은 느낌이라면 정말 무소르스키는 정말 구수한 보리숙류 같은 느낌의 러시아 음료를 드러낸 음악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지식 안에서는 용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감한 어떤 시도들. 오히려 혁신적이고 그런 수법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그 과감한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제 소개시켜드릴 곡이 바로 그런 곡입니다. 전람회 그림이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람회 그림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과 연관이 있는 이제 화가
및 건축가가 나옵니다. 네. 빅토르 하르트만이라는 그 건축가였는데 이 무소르스키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1874년에 이제 사망하고 맙니다. 이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이를 안타까운 그 무소르스키가 그의 유작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전람회에서 여러 친구가 남긴 그림과 스케치 그리고 건축 설계도를 보게 되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르트만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무소르스키는 이 중에서 한 10점을 선점을 해서요. 그 굉장히 자기가 그림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피아노 조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람회 그림이라는 이제 별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 이 10점의 그림을 엄선을 했는데 각 그림마다의 주제나 성격이나 다 달라요. 예. 이거를 음악화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미술 작품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이제 엮어서 혼연일체가 되게 만든 것. 이 자체가 도곡에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전통인 이 소나타나 변주곡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리해 보이는 감이 없지 그런데 않네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르스키만의 아주 비범한 수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친구의 수많은 그림 중에 10점을 골라서 네. 마치 오마주를 하듯이 음악으로 풀어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이 관현악판으로 편곡한 버전인데요. 카라얀이 1986년에 남긴 전람회 그림의 마지막 제10곡, 키우의 대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곡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설계된 거대한 대문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오늘 두 러시아의 작곡가들 만나봤는데 확실히 그 러시아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역동성 그리고 남성적인 어떤 그런 호방한 기질, 호방한 같은 게, 기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사가 살아있다 이런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예. 네. 자, 오늘 아주 인상적으로 청취자분들 들으셨을 텐데 이 두 사람의 느낌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클래식 입문자에게 추천할 곡이요? 네, 한번 잠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차이코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이 차이코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요, 그 멋진 호른 팡파레와하고 맞습니다. 피아노의 그 협주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삶과 기쁨, 절망과 희망, 러시아의 서사가 살아있는 두 작곡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영빈 음악평론가는 2주 후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